2009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노조원도 채용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니온숍이죠. 3번에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건 오픈샵이고요. 클로즈드 샵은 노조원만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 좀 힘이 실리는 제도가 클로즈드 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오프 시스템은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거죠. 월급에서. 에이전시 샵은 노조원, 비노조원이든 전부 다 노조에다 이제 조합비는 내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번.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서비스 퀄리티 모형에서 종업원의 능력, 공손함, 믿음직함은 확신성 차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맞죠? 서비스 만족 향상을 통해 고객 충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서비스 퀄리티 모형은 에어로빅 학원의 서비스 품질 측정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서비스 업종에선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징인 유형성은 서비스 품질 측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유형성이 아니라 무형성이죠. 인테인저빌리티. 4번이 틀렸군요. 서비스 품질은 제공자와 제공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서비스의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헤테로지니어티. 3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서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명목 집단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성원 간의 토론과 토론 사회자 역할이 중요하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명목 집단법은 그 의견을 만들어낼 때에는 토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론을 토론이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뭐냐면 이제 명목 집단법은 사람들 간에 이제 토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모형에 의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최적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한된 합리성 모형에 따르면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죠. 지명 반론자법을 적용할 경우 집단사고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집단사고는 밑에 보시다시피 집단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집단사고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즉 집단사고의 원인은 집단의 강한 응집력이 되겠습니다. 4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 의하면 리더가 처한 상황이 비호의적일 경우 LPC 점수가 낮은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하다. 그렇죠. LPC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그게 과업지향적 리더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좋고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좋죠. 즉 관계지향적 리더십은 LPC 점수가 높은 리더십인 거죠. 1번 맞습니다.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에 의하면 내재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부하에게는 지시적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하다. 지시적이 아니라 참여적 리더십이 좋은 거죠. 참여적.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는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관계 행위와 과업 행위로 구분하고 하급자의 성숙 또는 능력과 의지로 측정하고 있다. 맞죠? 허쉬와 블렌차드에 의하면 부하의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위임형, 델리게이팅 리더십 스타일 적절하다. 맞죠? 변혁적 리더는 부하 개개인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개별적으로 조언한다. 개별적 배려 맞죠? 5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허츠버그가 주장한 이요인 이론에 의하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종업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틀렸죠. 작업 환경은 위생요인인데 위생요인은 개선되어도 종업원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죠. 뭡니까? 불만족이 사라질 뿐이죠.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지각보다는 임금 수준 그 자체가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반대죠. 임금 수준 그 자체보다는 개인의 지각. 사람들이 그 조직과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교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교환 관계, 즉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다른 사람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그걸 이제 비교를 해서 불공정성이 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기대이론에 의하면 종업원이 선호하는 보상 수단을 제공할 때 수단성이 높아진다. 유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수단성이 아니라.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가 낮은 종업원에게는
단순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무 특성 이론을 이해하면 그 직무 특성 이론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조절 변수인 작업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죠. 성장 욕구 낮은 사람에게는 5가지 핵심 직무 특성이 낮은 직무를 설계해 주는 게 좋고, 높은 사람에게는 다 높여서 설계하는 게 좋은 거죠. 4번이 맞죠.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과업의 분화가 많이 될수록 과업 정체성이 높아진다. 반대죠. 과업이 분화,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과업의 정체성은 낮아지는 거죠. 유통에 관한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권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허프의 모형에서 점포의 크기는 점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점포가 클수록 사람들이 효용을 많이 느끼죠. 경로 구성원 간의 목표 불일치는 경로 갈등의 원인이 된다. 맞죠. 소매상은 상품을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상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파는 사람은 전부 다 소매상이죠. 상인 도매상은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기 직접 이제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소유권 이전해서 그래서 이제 소매상에 파는 사람이 바로 상인 도매상이죠. 반면에 여기 밑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 이것은 이제 브로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냥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갖지를 않죠. 7번. 직무평가와 관련한 서술 중 적절한 것은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의 절대적 가치를 산출한다. 틀렸죠. 상대적 가치를 산출하죠. 직무평가는 현재의 직무 수행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냥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과정이지 장단점은 아니죠. 서열법은 직무의 수가 많고 직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적절한 평가법이다. 아닙니다. 줄 세우는 랭킹 매기는 거기 때문에 직무의 수가 아주 적을 때 적절하죠. 불법은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기준 직무 얘기 나오니까 이게 요소 비교법에 대한 거죠. 팩터 컴패리즌 메소드에 관한 거죠. 분류법은 그냥 클래스를 미리 매겨놓고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분류법,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라고 하죠. 직무기술서 명세서를 활용하며 직무평가의 결과는 직무급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5번이 맞군요. 광고에 대한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중형, 지속형, 파동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광고 예산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관한 광고 스케줄링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렇죠. 네. 집중형은 이제 일정 기간에 그냥 확 쏟아붓는 거고, 지속형은 1년 내내 쭉 하는 거고요. 파동형은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S자의 광고 판매 반응 함수에서 광고비를 증가시킬 때 판매가 미미하다가 가속점을 넘어서면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 맞죠? CPM은 광고된 상품의 구매 고객 1000명에게 해당하는 해당 광고를 노출시키는 데 소요되는 매체 비용을 의미한다. 아니죠. CPM은 그냥 목표 청중 1000명에게 구매 고객 1000명이 아니라 목표 청중 1000명에게 노출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죠. 광고 호의는 광고의 누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광고 판매 반응 함수는 광고와 판매 반응의 관계를 수학적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지만 이런 S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목 증가, 컨케이브 함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9번. 임금 관리와 관련된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캐너 플랜은 성과 표준을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상여를 배분한다. 아니죠. 부가가치가 아니라 판매 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이것으로 이제 상여를 배분하는 거죠.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럭커 플랜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죠. 임금 수준은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 능력 사이에서 사회 일반과 경쟁 기업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렇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죠. 근속 연수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경우에는 연공급이 적합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연공급은 사람들이 근속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숙련도도 올라간다. 이때는 적합한 거죠. 직능급을 도입할 경우 종업원의 자기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직능급은 스킬 베이스드 페이인데 이제 스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회사 내 어떤 뭐 이런 직능 자격 제도의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죠. 성과급은 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에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10번. 경영조직의
관한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기적 조직에서는 공식화 정도가 높다. 아니죠. 유기적 조직은 일반적으로 공식화 정도는 낮죠. 1번이 바로 틀렸군요.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역할 갈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이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역할 기대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하죠. 기계적 조직은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에 적합하다. 그렇죠. 제품 조직, 사업부 조직에서는 기능 부서별 규모의 경제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부 조직에서는 기능 부서별 규모의 경제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조직에서는 기능 부서별 규모의 경제를 이제 얻을 수가 있죠. 획득할 가능성이 높죠. 우드워드에 의하면 생산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대량 생산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집고나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대량 생산 기술은 주로 어떠냐면 기계적 조직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계적 조직에서 유추해서 조직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11번 시간과 관련된 경쟁 우선순위에 관한 서술 중 적절한 것은 경쟁 기업에 비해 빠른 개발 속도와 인도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일관된 품질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제조기업이 주문받고 나서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경쟁 기업보다 가능한 짧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다. 재고를 보유해도 되는 거고요. 유일하진 않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리드 타임 같은 걸 줄여서 할 수도 있죠.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을 보다 빠르게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에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동시공학의 개념이다. 이건 맞죠. 3번. 제조기업에 있어서 시간과 관련된 경쟁력이 원가와 관련된 경쟁력보다 그 중요성이 덜하다.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 경쟁 우선순위는 회사마다 이제 어떤 생산 시스템 운영의 어떤 초점을 얘기하는 거지. 어느 게 어느 것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에는 빠른 개발 속도와 빠른 인도 시간에 비해 약속된 납기를 준수한 적시 인도의 개념은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제품 수명 주기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품 수명 주기는 크게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고객이 다수가 혁신자인 제품 수명 주기는 언제냐? 그건 도입기가 되겠죠. 도입기. 쇠퇴기에는 최후 수용자가 들어오죠. 2번이 확연히 틀렸군요. 도입기보다 성장기에 경쟁순위 높다. 당연히 이제 성숙기 쪽으로 갈수록 슬슬 경쟁순위 높아지는 거죠. 성숙기의 판매 극대점 도달. 맞죠? 동일한 제품이라도 한 국가와 다른 한 국가의 제품 수명 주기는 다를 수 있다. 그렇죠. 13번. 프로세스 관련 관련된 다음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Continuous Process. 연속 프로세스는 제품의 흐름이 고정되어 있으며 산출량이 많고 제품의 표준화가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맞죠. 개별 작업 프로세스는 특정 유형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작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함께 배치되는 것이다. 맞죠. 후방통합은 제조기업이 유통센터나 소매 점포와 같은 유통 채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방통합에 해당되는 제조기업이 유통을 하는 거니까 전방통합이죠. 후방이 아니라 C가 틀렸군요. 프로세스에 관한 의사결정은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일단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아니죠. 프로세스도 제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가 이런 게 변하면 프로세스를 당연히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적 통합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웃소싱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서로 이제 반대니까 그런 것이죠. 14번.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유형 중에서 1차 자료는 조사자가 특정 조사 목적을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이다. 맞군요. 단어 연상법은 개방형 질문 유형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게 단어 연상법은 무슨 스폰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예를 들면 노트북은 뭐뭐뭐뭐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에 속한 범주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척도이다. 그렇죠. 명목 척도는 선수들의 등번호라든가 이제 설문지에서 귀하의 성별은 남녀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화할 때 생기는 게 명목 척도가 되겠죠. 전수조사보다 표본조사가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이 똑같을 때 그런 거죠. 편의 표본 추출법.
컨비니언스 샘플링에서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측정치들에 대한 동일한 추출기에 부여한다. 아니죠. 이건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추출기에 부여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확률 표본 추출이죠. 하지만 편의 표본 추출은 비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확률이 높고 어떤 사람들은 낮고 이렇게 되겠죠. 14번. 기술 경영과 관련된 다음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제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어떤 제품을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렇죠. 신제품의 개발이나 도입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경쟁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뭐 고려해야죠. 경쟁 우선순위. 그러니까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생산 시스템의 목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그 경쟁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나 뭐 신제품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시장 내에서 신기술을 최초로 적용하는 선도기업 전략을 택할 경우 과도한 R&D 비용이나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재무적 위험을 고려해야 되겠죠.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인도시간, 재고, 자원의 유연성 등에 미치는 영향보다 직접적인 재무적 비용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경영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혁신적 기술의 변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언제나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16번. 품질 불량 비용과 관련된 서술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내부 실패 비용은 생산 과정 중에 발견된 결함이 있는 제품을 폐기하거나 재작업하는 데 따른 비용이다. 맞군요. 외부 실패 비용은 완제품의 출하 또는 인도 직전의 최종적 검사에서 발견되는 품질 결함과 관련된 비용이다. 아니죠. 이건 외부 실패는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외부로 나가기 전에 발견이 됐으니까 내부 실패 비용이죠. B 틀렸고요. 품질 향상을 위해 원자재나 부품의 공급업자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방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죠.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에 품질 결함에 따른 비용은 고객의 불만에 따른 이탈과 기업 신뢰도 하락과 같은 미래 손실까지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은 B, D가 되겠습니다. 17번. 대학생 JSC는 5개 회사로부터 취직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근무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는 국내 근무를 원했다. 그래서 국내 근무를 할 수 있는 A사, B사, C사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 다음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A사와 B사는 동일한 연봉 수준으로 C사보다 높았다. 그래서 A사와 B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회사를 선택하고 싶었다. 조사 결과에서 A사에 대한 선호도가 B사보다 높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사를 선택했다. 그가 사용한 선택 규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의 백과사전 규칙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5개 회사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국내 근무를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A, B, C사가 이제 국내 근무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D, E는 떨어지고 이제 A, B, C가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 한 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 규칙을 갖다 대는 거죠.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A, B사가 이제 C보다 높았기 때문에 A, B가 선택이 됐군요. 2개가 동일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선호도 이렇게 됐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룰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제일 점수가 높은 거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리는 이렇게 방식이니까 이게 백과사전식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8번. 생산 시설의 설비 배치와 관련된 다음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별 배치는 제품이나 고객의 일정한 흐름을 따라 움직이며 생산 설비와 자원은 해당 제품의 서비스 완성 경로에 따라 배치된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제품별 배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제품별 배치는 선박의 건조나 대형 항공기 제작과 같이 제품이 매우 크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작업자들이 해당 제품으로 도구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제 Fixed Position Layout, 즉 위치 고정형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T는 한 사람의 작업자가 라인 흐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작업장에 여러 대의 기계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1인 복수기계 작업 셀이라고 해서 One Worker Multiple Machine이라고 해서 OWMM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화된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배치하는 경우에 작업장의 크기 및
작업장 간의 인접 요인의 계량화가 가장 중요하다.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배치는 제품별 배치인데 제품별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인 밸런스입니다. 라인. 작업장의 크기 및 작업장 간 인접 요인의 계량화 이런 것들은 공정별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바로 밑에 나오군요. 라인 밸런스는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 공정에서 최소의 작업장 수로 원하는 생산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장이 할당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5번이 맞는 거죠. 19번 MRP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MRP의 기본 입력 자료는 BOM, MPS 그리고 수요 예측이다. 아니죠. MPS, BOM, IR 재고 기록이죠. 자재 명세서는 특정 품목의 모든 부품들과 이들의 공정상의 선후 관계 및 소요량을 그림이나 체계화된 목록으로 나타낸 것이다. 2번이 맞군요. MRP 전개 과정은 기준 생산 계획의 완제품 생산량에 대한 생산 일정 계획을 정하는 절차이다. 아니죠. MRP 전개 과정은 완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과 같은 종속 수요를 갖는 하위 품목들의 수요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MRP 전개라는 게 MRP 프로그램에서 MRP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소요 계획 CRP는 MRP 시스템의 운영과 관계없는 별도의 개념이다. 이 CRP는 MRP 시스템의 산출물을 의미하고요. 서비스 업체는 자재 인력 설비 등의 특성이 제조업체와 상이한 관계로 MRP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서비스 업체도 MR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정확하겠죠. 2번. BOM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업이 보유한 사업 단위의 전략적 평가 선택에는 일반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모델이 많이 이용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 하나인 BCG 사업 포트폴리오 모델에 대해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의 크기는 해당 사업 단위의 매출액 의미 맞죠? 원의 위치는 해당 사업 단위의 시장 매력도와 경쟁력을 나타낸다. 그렇죠. 시장 성장률이 낮고 상대적 점유율도 낮은 사업 단위는 문제아로 분류된다. 문제아가 아니라 독 되겠죠. 독 비즈니스. 3번이 틀렸군요. 육성, 빌드 스트래티지, 확대, 투자, 강화, 성장 전략은 개보다는 스타에 해당되는 사업 단위 적합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GE 맥킨지 모형이 개발됐다. 어떤 단점이 있나요? 이게 너무 이제 그 두 축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21번 YJ 시네마는 특별 이벤트로 심야 8,000원에 두 편의 영화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손님이 두 편의 영화 중에서 한 편만 보고 싶으니 4,000원에 한 편의 영화 티켓을 구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J 시네마 측은 단호하게 8,000원을 지불하고 한 편만 볼 수 있지만 영화 한 편의 티켓을 별도로 팔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경우 YJ 시네마 적용하고 있는 가격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뭐 두 개를 이제 묶어서 8,000원에 파는 거니까 이제 묶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묶어서만 팔고 풀어서는 팔지 않으니까 순수 묶음이 되겠죠. 1번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가격에서는 3번 two-part tariff 이건 뭐 two-part pricing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서비스에서 우리가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이죠.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스키밍 가격은 뭡니까? 초기 고가격 신제품 가격 매길 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데 이 비싼 걸 우리가 스키밍 가격이라고 하고요. 로스 리더는 실제로 이제 손실을 보고 파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좀 유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가게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한 가격이죠. 22번 경영 전략에 관한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에 의하면 구매자들이 구매처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수록 기업의 수익률은 높아진다. 그렇죠. 우리 산업에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막 제품을 막 스위칭해서 사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묶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높아지겠죠. 즉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 이제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전략적 제휴는 합병에 의한 진입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단독 진입 시 위험과 비용 부담이 큰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죠.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에 의하면 기계와 건물을 구입하는 활동은 본원적 활동에 포함된다. 아니죠. 지원 활동이죠. 관련 다각화 전략을 사용할 때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23번. 품질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C관리도는 프로세스 내의 계량적 규격의 변동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니죠. C관리도는 이제 개수적인 특성을 갖는 품질 측정 방법이죠.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울 때 벤치마킹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ISO 9000 시리즈는 품질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표준을 여기에는 유해 물질의 생성, 처리, 처분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계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니죠. 유해 물질의 생성, 처리, 처분 이건 이제 ISO 14000이죠. C가 틀렸군요.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에 있어서 품질 측정치들이 안정적인 확률 분포를 보이는 경우 그 프로세스는 통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때 이제 통제 상태에 있고 이것을 이제 우연 변동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사적 품질 경영은 고객 지향, 종업원 참여, 지속적 개선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틀린 것은 A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군요. 24번.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ABC 분석에서 경영자가 집중 관리하는 그룹은 품목수가 많고 품목별 금전적 가치도 높은 A그룹이다. 틀렸죠. 품목수가 적고 품목별 금전가치 높은 A그룹 이렇게 돼야 되죠. 살짝 틀렸군요. 주문 비용이나 셋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보다 적은 양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1회 생산 로트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아니죠. 주문 비용이나 이게 셋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다 많은 양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1회 생산 로트 크기를 늘려야 되는 거죠. 늘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셋업 비용이 뭐냐면 이제 한꺼번에 예를 들면 뭐 주문 비용이라고 합시다. 한번 주문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주문량을 이제 늘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 이제 셋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 중간중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셋업을 자주 하게 되면 셋업 비용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중간에 이제 셋업을 자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되니까 1회 생산 로트 크기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B가 틀린 겁니다. 부품 공급의 리드 타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안전 재고의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찍 올 수도 있고 주문한 게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빨리 도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해서 또 안전 재고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재고 유지 비용은 이자, 보관 비용, 취급 비용, 세금, 보험료, 상품 훼손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그렇죠. 도매상과 같은 유통업체가 보유하는 품목들의 대부분이 독립 수요를 갖는 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2009년 해설 마치겠습니다.